2024년 봄, 브뤼셀 나토 전략 시뮬레이션 본부 세계 분석가들이 모인 회의실 한복판에서 단 한 문장이 모든 시나리오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72시간 내 1천만 무장 가능 대한민국. 처음엔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읽고 난 뒤 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무기처럼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전술 체계.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72시간 내 1천만 명을 무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20개국 전략 분석관들이 모인 연례 전쟁 시뮬레이션 회의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문장은 보고서의 중간에 담겨 있었지만 모든 분석의 핵심이었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그랬고 제 옆에 앉아있던 독일 분석관도 프랑스 측 전술 시뮬레이터 운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요? 웹툰, K-팝, 그리고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중독률이 가장 높다는 그 나라요. 72시간 만에 1천만 무장이라는 문장은 그야말로 허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더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토 전략자문관 리암 워커입니다. 영국 태생이며 유럽 전선의 방어 시나리오와 아시아 군사 균형을 분석해 온 지 12년 차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업무 보고가 아닙니다. 저는 한 국가, 아니 하나의 사회 전체가 전략적으로 무장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한 내용을 여러분께 제보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에 명시된 한국의 전시 동원 시스템은 병력 수를 나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사회에 숨겨진 무기 체계를 수치화한 구조도였습니다. 예비군 등록자 수, 민방위 훈련 대상 비율, 군 복무 경험자의 전술 기술 보존률, 공공의료 시스템의 응급 대응 수준, 통신 인프라의 복구 가능 시간, 이 모든 항목이 시뮬레이션 가능한 수치로 정리되어 있었고 나토가 실시간으로 돌린 시뮬레이션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결과는 단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회는 평시에는 일상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위기 시에는 무기처럼 조립될 수 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모두 버리고 질문 하나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그렇게까지 준비되어 있는가? 물론 회의실 내부에도 회의적인 시선은 있었습니다. 이론은 이론이지 실제는 다르지 않겠나. 그 반응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보자. 현장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생활 속에서 그 시스템을 체험하자.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이자 동시에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궁금한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느낌은 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물 흐르듯 분리된 동선, 자동화된 검역 시스템, 외국인과 내국인을 향한 정밀한 안내.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안내 문구에 즉각 반응하며 혼잡하지 않게 움직이는 모습들. 이건 문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훈련된 것처럼 보인다. 아니, 훈련받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게 더 정확하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전시 매뉴얼을 종이에 담는 대신 사람들의 행동 속에 넣었다. 그 뒤로 저는 가능한 많은 현장을 찾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외곽의 예비군 훈련소, 민방위 훈련장, 중소기업 현장, 기술 스타트업, 일반 가정, 시골 마을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전사 출신이자 지금은 전술 AI를 개발하는 여성 CEO, 전역 후 택시를 몰지만 포병 운용법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60대 시민, 다른 시대, 같은 부대를 거쳐간 아버지와 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철학과 이론으로 분석하는 카이스트 교수. 이들을 만날수록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지 군인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누구도 군인이 아니지만 모두가 전쟁을 기억하고 대비하는 나라다. 이 이야기는 그 진실을 전하는 여정입니다. 저는 분석가로 이 땅을 밟았지만 돌아갈 때는 존경심을 가진 관찰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여기는 군대가 아니라 일상이 전술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열흘째,
저는 제 업무가 단순한 분석을 넘어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움직일 줄 아는 집단적 본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본능은 훈련의 결과도 선전의 산물도 아니었습니다. 삶 자체가 전술처럼 짜여있는 사회, 그것이 제가 목격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북부의 예비군 훈련장, 4월의 서늘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수백 명의 남성들이 집합장에 정렬했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대부분은 회사원, 대학원생 혹은 프리랜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들은 다시 병사로 돌아왔습니다. 조교가 외칩니다. 사열 간격 유지, 정렬 다시. 몸이 저절로 반응합니다. 발끝을 정렬하고 시선을 고정하며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전역하신 지 꽤 되신 분들도 계시던데요. 여전히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시네요. 제가 묻자 옆에 있던 한 참가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아요. 특히 우리처럼 다녀온 세대는 전시라는 게 막연한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회의록 쓰고 엑셀 만지지만 총 쏘는 손맛은 여전히 기억해요. 이 훈련장에서는 단지 전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기억을 재활성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무기를 쥐는 법을 잊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리마인더가 되어주는 공간이었죠. 서울 강서구의 민방위 교육센터 이후 또 다른 방어선이 형성되는 곳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40대에서 50대 남성, 회사 점심시간을 쪼개 온 사람, 자영업자의 부지런한 아침 시간. 교육이 시작되자 다들 무거운 표정으로 착석합니다. 화생방 장비 착용법, 방독면 점검법, 응급처치 실습, 생소하고 다소 버거워 보일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집중합니다. 이거 매년 하시면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한 참가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이게 귀찮다는 생각 안 들면 거짓말이죠. 근데 위기 상황이 오면 내가 이걸 알아야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 나라에선 중년조차도 전시를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국가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자발적 본능이었습니다. 성남 판교의 한 IT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겉보기엔 여느 스타트업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복장, 회의실의 영어 슬로건, 흰색 보드에 빽빽한 기술 다이어그램.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달랐습니다. 이 기업은 디지털 비상 통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통신망이 붕괴됐을 때를 대비한 위성 통신 연동 백업 시스템, 해커의 침입을 자동 감지해 폐쇄망으로 전환하는 사이버 방어 모듈까지. CTO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물리적 방어만큼 디지털 방어도 전시 개념으로 봐야 해요. 우리는 매일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대응하고 있죠. 전시가 별개가 아닙니다. IT 기업조차 이렇게 말하는 나라, 기술자들이 군인처럼 사고하는 사회, 그건 세계적으로도 드문 구조였습니다. 작은 동네의 편의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점주는 말했습니다. 여기 재난 시엔 지역 행정기관이 물자 분배 거점으로 지정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도 상시훈련 받아요. 어떻게 관리할지, 재고는 어떻게 보고할지. 재고 시스템은 공공 서버와 연동되어 있었고 보급 차량 경로도 사전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각 편의점 점주는 위기시 주민 대피 안내원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작은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누구나 알고 있는 그 흔한 대중교통이지만 저에겐 전시 시뮬레이션의 거대한 시험장처럼 보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방향, 역사 내 구조, 스피커 배치 위치, 대피 유도 시스템. 모든 것이 5분 내 5,000명 대피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훈련 영상도 봤습니다. 2019년 모의 테러 상황에서 3분 40초 만에 4,200명이 질서정연하게 퇴출한 기록. 그건 단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본능적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방어력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전시에 맞춰 움직일 수 있도록 사고하고 대응하고 준비된 사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전사들. 그리고 그 역할이 기술과 인프라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방어 생태계. 그들이야말로 제가 나토 회의실에서 놓쳤던 대한민국의 전략적 힘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한국에 대한 모든 인식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한 나라를 탐험하는 데 있어 감탄만으로는 진실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저는 분석가인 동시에 인간으로서 두 번의 위기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 덕분에 저는 단순한 외부 관찰자가 아닌 이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체류 3주째, 저는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시위를 직접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 참가자는 약 4만 명, 이념이 다른 두 집단이 동시에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나토 분석관으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이런 집회는 통제가 어렵다. 작은 자극만으로도 폭발할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장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정해진 동선 안에서만 움직였고 구호를 외치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경찰은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했고 참가자와의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집회가 끝난 뒤 쓰레기를 정리하고 돌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 어딘가에서 통제되고 있는 거야. 누군가 지휘하고 있어.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지휘 체계는 없었습니다. 제가 만난 현장 요원은 말했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혼자 움직이기보단 흐름을 따르는 데 익숙하죠. 이게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경계가 아닌 존경을 느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지만 공동체로 반응하는 집단 본능. 그것이 이 사회의 진짜 전략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훨씬 개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스타트업 CEO 최유진 씨와 미팅을 가진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직 특전사 출신으로 지금은 전술 AI를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군사적 직관과 기술적 논리를 겸비한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 중 가장 전략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우리는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 도중 제 임플란트가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입안에서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금속이 떨어졌고 순간 당황한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유진 씨가 당황한 제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치과 가보셔야겠네요. 저는 그냥 괜찮다고 얼버무렸지만 속으론 꽤나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주저없이 저를 바로 차에 태워 근처 치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은 예약 없어도 급한 거면 바로 받아줘요. 걱정 마세요. 정말로 도착한 치과에서는 외국인인 저를 별다른 서류 절차 없이 받아주었고 의사는 매우 친절하게 영어로 치료 과정을 설명하며 20분 만에 처치를 마쳤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치료비였습니다. 불과 15,000원. 미국이었다면 보험이 있어도 $200 이상. 영국에서는 최소 이틀 대기 후 진료 가능. 그리고 약 80파운드. 저는 눈앞에 펼쳐진 이 시스템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제가 묻자 유진 씨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게 즉각성 위주로 설계돼 있어요. 치료든 대응이든 시간이 생명이니까요. 이 사건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잠시 한국이 너무 자동화되고 비인격적이라고 느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오해였습니다. 이 나라의 시스템은 차가운 기술이 아니라 신속한 책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사회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통 시스템, 병원, 교육, 상점, 관공서. 이 모든 곳에는 공통된 철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위기는 언제든 올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누구나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철학이 일상의 행동으로, 서비스의 구조로, 사람들의 반응으로 녹아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군인은 있지만 이 나라는 군인의 정신을 시민 전체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한국을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토 회의실에서 처음 읽었던 그 문장, 72시간 내 1천만 무장, 이 과장이 아님을, 오히려 축소된 표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제가 나토에 어떤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안보 지형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정리죠. 두 번째 위기를 지나며 저는 한국의 즉각성을 단순한 시스템적 효율이 아닌 정신적 체계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의 전환을 철학적으로 정리해준 한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카이스트의 노 교수였습니다. 수학과 철학 그리고 군사 전략을 아우르는 보기 드문 학자였으며 한국 정부의 민군 융합 정책에도 자문을 맡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 나라는 도대체 왜 이렇게 전시에 최적화된 생활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까? 사회가 마치 유기적으로 군사화를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노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말했습니다. 리암 자문관님, 한국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수백 년 동안 침략과 전쟁, 분단과 혼란 속에서 살아온 이 민족은 생존을 위해 일상 자체를 방어적으로 진화시켜야 했습니다. 그건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민족의 본능이죠. 그는 칠판에 원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원에 여러 작은 점들을 찍으며 설명했습니다. 서구식 군사 전략은 중앙 집중형입니다. 명령과 지휘가 핵심이죠. 하지만 한국은 분산형입니다. 각 시민, 각 기관, 각 인프라가 위기 상황에 스스로 전술 단위가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지 예비군 체계나 국가의 위기 대응 매뉴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마치 분자처럼 구성된 분산형 군사 유기체였던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평소에는 조용하고 유연하지만 위기 앞에서는 돌연 경직되고 결합합니다. 그건 통제의 결과가 아니라 연대의 선택입니다. 노 교수의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현대 한국의 집단 정신을 철학적으로 정리한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인은 무장을 하지 않아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의무가 아니라 정체성이 된 사회죠. 이 말은 제가 나토에 제출할 보고서의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 문장은 제가 한국에서 본 것, 느낀 것, 깨달은 모든 것을 요약하는 한 줄이었죠. 이제 남은 건 이 여정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나토 본부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시선으로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북,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 저는 인터뷰 약속을 위해 한 노란 택시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에는 눈빛이 깊은 60대 남성, 박용철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전직 포병 반장이었고 지금은 서울 곳곳을 누비는 택시 기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저는 그가 총을 내려놓았을 뿐 전술은 여전히 손에 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전쟁을 전설처럼 말하죠. 근데 전 아직도 포신 정렬각이 몸에 남아있어요. 그가 운전대를 조작하며 말했습니다. K8 아십니까? 그거 한번 포상에 세우려면 각도 하나, 미세한 위치 하나, 바람 방향까지 다 계산해야 돼요. 근데 전 그걸 지금도 계산할 수 있어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제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손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중년 남성의 삶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거실 한쪽엔 군 복무 시절의 사진과 훈련 수첩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한켠에는 자신이 제작성한 포격 각도 계산표와 간이 지형 분석 노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택시 타는 동안 뭐 하냐고요? 지도 보죠. 요즘은 앱이 다 해주지만 전 아직도 지형을 읽어요. 혹시 그게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근처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에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지점. 그는 멈춰 서서 손을 들어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포대 포지션이었어요. 저 앞 골짜기가 피격 지역. 만약 지금 전쟁이 난다면요? 저는 여기서 이 손으로 다시 계산할 겁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 준비가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이란 건 언젠가 끝나지만 기억은 그 사회의 무기가 됩니다. 나는 이제 총을 쏘지 않지만 내가 쏘았던 시간은 이 도시의 방어력 중 하나예요. 박용철 씨와의 인터뷰는 저를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그는 전략가도 정책가도 기술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억하는 군인이었고 그 기억은 일상 속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지 군인을 길러내는 나라가 아니라 군인의 기억을 사회 전체로 퍼뜨리는 나라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무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강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나토 본부로 돌아가 최종 보고서의 서문에 적은 첫 문장이었습니다. 분석가로서가 아닌 사람으로서 저는 이 문장을 쓰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 사회 전체에 대한 존경을 문장으로 남긴 것입니다. 전 세계 30개국이 모인 전략분석위원회 앞에서 저는 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군대 문명화된 사회의 전술적 준비성. 보고서는 다음 5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 전술성 지하철, 편의점, 교육체계, 의료망까지 일상의 방어화, 기억의 군사화 예비군, 민방위, 전역자의 무의식적 전투 반응, 세대의 유산군 경험의 가정 내 전승과 교육, 기술적 무장 사이버 방어, AI 전술, 데이터 기반 동원, 정신적 연대 통제 없이 움직이는 집단 전략 감각. 각 항목에는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가 담겨 있었고, 최유진 CEO와의 인터뷰, 박용철 씨와의 산속 대화, 민서 부녀의 군사 기억 교류, 그리고 노 교수와의 철학적 해석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제 안의 편견과 무지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대해 생각했을 때 저는 그저 기술 강국 혹은 미국의 군사 보호막 아래 있는 나라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외면하지 않았고 군대를 불편한 과거로 치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을 삶의 일부로 통합시켜 버렸습니다. 그 통합은 억압도, 선동도 아닌 책임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고가 끝났을 때 몇몇 분석관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동유럽 국가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총을 쥐지 않아도 싸울 수 있는 나라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싸우지 않아도 이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을 떠나던 날, 인천공항의 유리창 너머로 보인 풍경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철저한 준비성과 조직화된 사회는 제가 다시는 코리아를 가볍게 언급하지 않게 만든 본질이었습니다. 제가 탑승한 비행기에서 마지막으로 적은 문장은 이 영상의 마지막 자막으로도 쓰일 것입니다. Korea's real power is not in its weapons, but in the minds of its people, disciplined, prepared, and unshakably united. Liam Walker. 나토 전략자문관 이상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의 분석가였지만 이 나라를 본 이후로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